안녕하세요. 네, 조리기능사 필기를 강의하는 강사 이서연입니다. 저는 현재 한겨레 고등학교에서 조리기능사 필기, 실기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서초구 여성인력센터에서 필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먼저 이제 조리 기능사 식품위생 개론을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조리 기능사가 어떤 건지 또 기능사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기능사 품목 중에서 조리에 관련된 과목은 5개가 있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 이렇게 5개의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경력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조리 관련 전문대 정도 나오시면 산업기사라는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식 산업기사, 중식 산업기사 이런 식으로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경력을 쌓으면 가장 높은 단계인 기능장까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기능사 저희가 이제 시험 볼 거는 필기 공부할 거는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조리 기능사 이론은 4가지 과목으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법규 그래서 15문제가 나오고요. 식품학, 조리원리 및 원가계산 여기서는 20문제가 나오고요. 또 공중보건 여기서 10문제 그렇게 해서 총 60문제가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받으시면 합격하시고요. 총 60점 문제에서 36문제를 받으시면 합격을 합니다. 가장 그 조리 기능사가 이제 보통 지금 사지선다형 특징으로 보면 사지선다형 객관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의 좋은 점은 뭔가요? 뭐 어떤 것을 외울 때 풀네임을 꼭 외우지 않아도 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가장 그 객관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문제가 짝짓기 문제 이렇게 나오면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찝어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 합격률을 보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통계적으로 보면 한 45%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10명이 보시면 5명이 안 된다는 거죠. 4.5명 정도가 합격한다는 거니까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을 보실 때는 큐넷이나 한국기술검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상시 시험 접수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을 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사진을 등록한 상태에서 접수를 하고요. 시험은 예전에는 지필로가 종이하고 이렇게 그 OMR 카드 그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다 CTV 방식, 즉 컴퓨터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선택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연습해 갖고 가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렸고요. 한식 조리 기능사를 따고 싶으면 필기시험 접수할 때 한식 기능사 필기 이렇게 그 자기가 따고 싶은 자격증을 선택하셔서 필기도 그렇게 접수하셔야지 만약에 한식을 따고 싶은데 중식 조리사 필기를 땄으면 한식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점만 좀 유의하셔서 접수하실 때 접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위생개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개론, 네,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 어떤 각각의 정의나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과연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모든 위생을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 즉 WHO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 유통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모든 단계에 걸친 그 식품이 안전하고 또 보존성이 있고 완전 무결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재배서부터 우리가 먹을 때까지 안전하고 보존성도 있어야 되고 완전 무결하게 사람한테 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식품이에요. 식품, 또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또 식품이 닿는 기구, 또 그것을 싸는 용기, 포장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 대상이 됩니다. 요거 대상 정도는 네, 잘 아시겠죠? 예, 식품에 관련한 모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아니고요. 사람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서 문제 많이 출제돼요. 대상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품 위생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식품을 왜 위생적으로 해야 될까?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거는 뭐 보편 타당한 것이지만 일단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의 목적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위해, 예,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식품 영양상의 질적 향상 도모, 네, 영양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식품위생의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 영양상의 질적 향상 도모, 또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위험한 건지 해로운 건지 어떻게 이거를 감시를 하느냐,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 예,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식약청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네. 또 시군구청 위생과, 예, 위생과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품위생법규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그렇게 해서 또 나올 겁니다. 아무튼 네,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 그럼 식약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식품행정의 조사, 연구, 검사하는 것은 국립보건원이다. 뭐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왜 식품이 위험하고 해로울 수가 있느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왜 해롭느냐? 얘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것 때문에 식품이 위험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이 미생물이 이제 물론 좋은 미생물도 있지만 또 병원균을 일으키는, 네, 음식을 상하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생물의 정의를 볼까요? 육안의 가시 한계를 넘어선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을 미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을 크게 나누면, 네, 병원성 미생물과 비병원성 미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성은 그러면 뭘까요? 네, 부패를 일으키고
음식을 상하게 하고 이런 거겠죠. 그러면 비병원성은 뭘까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게 비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즉 우리가 그 매실 같은데 액기스 만들죠. 예, 거기서 효소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비병원성 미생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잘 부풀게 하는 그런 효모들이 비병원성 미생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생물에는 곰팡이, 효모, 스피루리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곰팡이, 효모,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스피루리타나 리케차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미생물 중에 가장 커요. 우리가 식빵 같은 걸 먹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거기서 곰팡이가 피죠.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가장 크다. 예. 사이즈가 크다. 제일 큰 것이 곰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수분이 거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13% 이상일 때 살 수가 있고요. pH 같은 경우는 4.6에서 6.0이니까 산성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효모가 되겠네요. 효모 같은 경우는 이스트나 그런 것들이 효모 속에 들어갑니다. 예, 세포가 출혈법,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생기는 그러한 그런 법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루리타는 단세포와 다세포의 중간 정도의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균이 매독이라는 균이 스피루리타에 속하고 있습니다. 세균은 주로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것들. 얘는 수분이 많은 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곳에서 살고 세균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 이름은 박테리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요. pH는 6.5에서 7.5니까 한 중성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대부분의 균은 세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케차 얘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예요. 근데 잘 모르시죠? 예. 이 리케차 같은 경우는 발친티푸스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배울 텐데요. 균 중에 하나예요. 그 균이 이름이 리케차예요. 그 멕시코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다리가 막 달리고 이렇게 사람을 옛날에 많이 물고 그랬던 건데 그 분변 속에 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산간지방에서 이 같은 게 많을 때 사람을 물어서 그러니까 걔는 이 같은 경우는 흡혈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물으면 그 분변 속에서 사는 리케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케차가 있다. 그리고 요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작아서 세균 여과기도 통과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플루엔자 또 에볼라 그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막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메르스도 이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 그런데 거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의 크기를 보면 위에서 말했듯이 곰팡이가 눈으로 보이니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효모입니다.
효모하고 세균 사이에 스피로헤타가 들어갔고요. 세균하고 바이러스 사이에 리케차가 들어갑니다. 요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균의 크기가 어떤 것이 가장 큰가, 뭐 가장 작은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미생물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이지만 미생물로 그 식품에 그 유해를 일으키지만 그 조건을 우리가 없게 만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품에 자라는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볼 겁니다. 미생물은 먼저 영양소, 온도, 수분, pH, 산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영양 성분이 없으면 미생물이 있어도 살 수가 없겠죠. 영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리고 수분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그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세균입니다. 가장 조금 필요로 하는 것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13% 이하에선 생육이 억제되고 있지만 조금만 더 13% 이상 14, 15 요 정도 되면 그곳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데도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수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pH 수소 이온 농도를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H라고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인데 수소이온 농도는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7이 중성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산성, 이쪽으로 가면 알카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성의 대표적인 것이 식초 또는 위에서 존재하는 위산, 강합니다. 한 pH 3, 그 정도, pH 3 이 정도가 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다 녹일 수 있고 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알카리성인데 비누 같은 것이 알카리성, 알카리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pH는 이런 거고요.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경우는 약산성에서 아주 잘 자라고요. 세균 같은 경우는 중성이나 알카리성에서 잘 자란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요. 미생물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산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호기성균 요거는 산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균이고요. 혐기성균 이거는 산소를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싫어하는 균이에요. 편성혐기성 그러면 산소가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편성혐기성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성혐기성 균이다 이거는 산소가 있어도 살고 뭐 없어도 살고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온도. 온도는 0도에서 80도 이상에서는 0도씨 이하, 그러니까 즉 냉동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80도씨 이상 펄펄 끓는 데서는 살기가 힘들다, 발육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온도에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있습니다. 저온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적 온도가 15도에서 20도씨예요. 그러나 얘는 한 10도씨, 그러니까 냉장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냉장고에서도 왜 곰팡이 피고 하잖아요. 음식 오래 두면. 이 냉장고에 사는 이 부패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온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온도예요. 25도씨에서 37도, 병원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온균 같은 경우는 60도씨에서도 살아요. 얘는 온천에서도 살 수 있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로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 중에서 이제 초기 부패 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장균 그 판정 기준이
그 식품 1g당 10의 7승에서 10의 8승이다. 이 정도는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되겠어요. 네. 다음 이제 식품이 그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변질이 된다는 거는 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식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여 두어도 외관이 변하고 성분이 파괴되고 향기가 없어지고 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변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변질에는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식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부패, 변패, 산패, 발효, 후란 이렇게 변하는 것마다 영양소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부패하면 단백질 식품이 변질되는 거야. 식품 중에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 그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특히 부패 같은 경우는 혐기성균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부패가 되면 일단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보통 어떤 것일까요? 육류나 아니면 어류나 그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어때요? 냄새가 되게 많이 나죠. 보통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또 아민유의 냄새가 난다. 또 그 고기 같은 거 변할 때 나는 냄새가 트리메틸아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시에 나는 냄새가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식품학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건데요. 트리메틸아민 요런 냄새, 또 아민유 요런 냄새, 또 암모니아 요런 냄새가 난다. 부패 시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후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호기성 세균이, 요거는 혐기성 세균이에요.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또는 단백질 식품이 변질되는 것은 이러면 보통 부패가 대표적인 거고요. 호기성 세균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데 이게 후란이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한 번씩 나와요. 잊어질만 하면 한 번씩. 그러나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요런 냄새들이 있다. 요 정도도 알고 가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또 변패는 뭘까요? 여기서 단백질 식품이 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패는 단백질을 뺀 식품.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요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이 병원성 균에 의해서 변질되는 걸 변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패는 뭘까요? 산패. 얘는 지방이 변질되는 건데요. 산패 같은 경우는 그 병원균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패 같은 경우는 산소나 빛이나 금속에 의해서 지방이 변질되는 것을 산패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발효, 아까 병원성, 비병원성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비병원성에 해당되는 거겠죠.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산과 알코올로 생성이 돼요. 보통 발효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술 내리는 것도 발효에 의한 거고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그런 것도 발효에 의한 거고요. 또 매실액, 오미자, 그런 것들도 이 발효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존법을 할 때는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건조법, 수분을 15% 이하
또는 13% 이하로 수분을 없애주면 세균이 자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걸 건조법이라고 하고요. 냉동 냉장법, 이건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저장법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굴 밑에 땅 속에다 파묻는 거, 감자나 무나 이런 것들, 예, 10도씨 이하에서 저장법, 냉장법은 지금 냉장고, 예, 0도씨에서 4도씨, 또 냉동법은 영하 40도씨 이하에서 급속 동결해서 영하 20도씨에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열 살균법이 있는데요. 이건 끓이는 거죠, 그죠? 끓이면서 그 병원균을 죽이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저온 살균법, 네, LTLT법이라는데 요즘은 다 이거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온 살균법은 60도에서 65도의 온도에서 30분간, 저온이니까 어때? 좀 많이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30분간 끓이면 이것이 저온 살균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네, 파스텔 우유가 저온 살균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 이거는 조금 온도가 조금 높겠죠. 고온에 단시간 15초간 가열 살균하는 것이고요. 초고온 순간은 네, 130도에서 140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1, 2초간 가열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유 살균하는 법을 요 세 개로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우유를 살균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요거 우유 살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온 장시간 살균법, 이거는 고온에서 오랫동안, 네, 60분간 아주 오랫동안 살균하는 방법으로 통조림 살균에 이용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열법 중에서 네, 우유 살균하는 방법, 네,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고온 장시간 살균법은 통조림 살균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또 초음파 살균법, 이건 뭐 초음파로 단시간 처리하는 거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조사 살균법, 네, 조사는 뭘까요? 네, 방사선을 조사라고 합니다. 예,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살균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뭐 보통 요즘 냉살균법이다. 예, 영하 2도에서 3도 그 정도에서 살균하는 것으로 보통 뭐 감자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 살균법으로 하는데 그닥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네. 다음은 발효 처리에 의한 것. 네. 세균이나 효모를 응용한 거는 치즈, 주류, 절임류 이런 것들이 있고, 곰팡이를 응용한 거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다. 또 화학적 처리에 의한 것, 네, 염장법, 네, 소금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 농도 10% 이상.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뭐 젓갈류 아니면 뭐 염장이니까 뭐 굴비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장법, 네, 담장법은 뭐예요? 설탕을 50% 이상 넣어서 예, 끓이는 거겠죠. 대표적인 것이 잼, 마멀레이드, 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산 저장, 이건 식초를 부어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초산이나 젖산이나 구연산을 이용한 거로서 피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을 첨가한다. 이거는 보존제나 방부제나 살균제나 이런 거를 응용해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 처리, 예, 훈연법, 이거는 예, 그 연기죠. 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염건법, 예, 염장을 해서 건조하는 방법은 굴비 이런 것들이 있고, 밀봉법, 네, 이거는 통조림, 레토르트, 그러니까 우리 3분 즉석 카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앞에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연습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네, 기관은 네, 제가 말씀드렸죠. 뭘까요? 식약청, 줄여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또는 안전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는
그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수분, 영양분, 산 어떤 걸까요? 산을 많이 한 식품. 예, 우리가 산을 많이 산으로 저장하는 식품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미생물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산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예, 미생물하고는 네, 미생물이 번식을 잘 하지를 못하겠죠. 예, 이렇게 시험 문제 풀시면 됩니다. 또 3번 한번 볼까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네, 식품위생의 대상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식품, 약품, 기구, 용기, 포장, 조리법, 조리시설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제가 식품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또 4번 볼까요? 식품의 부패 또는 변질과 관련이 적은 것. 네. 이것도 미생물을 자라는 조건, 거기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수분, 온도, 효소, 압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거 잘 모르시는 말 같죠? 이거는 최저 수분 활성도. 이거는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수분이 많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수분이 많은데 잘 살아. 그러면 뭘까요? 수분이 많은 걸 좋아하는 미생물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건성, 포자, 곰팡이, 효모 가장 수분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거는 바로 세균입니다. 다음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과 거리가 먼 것 이런 거 또 나왔네요. 그죠? 수분, 온도, 산소, 자외선 상관없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제가 앞에 배운 내용하고 관련이 있게 문제를 뽑아서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 중요한 거는 제가 쪽쪽 집어 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1강 마치고요. 2강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